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부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깊고 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진행자입니다. 때로는 막장처럼 느껴지는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감동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부스님. 그리고 사연부스 청취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자 글을 쓰게 된 올해 50이 조금 넘은 여성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라디오를 좋아했고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제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꼭 제가 겪은 일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그 마음을 실행에 옮기게 되니 왠지 모르게 떨리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힘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민정이고 올해로 53세가 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실패 없이 적당히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크고 작은 갈등이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크게 흠잡을 곳 없이 보통 사람처럼 살았죠. 그런데 몇 달 전 저희 가족에게 예기치 못한 폭풍이 몰아쳤고 저는 그때 비로소 인생이란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것이며 평범함이라는 게 어느 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2살 많은 오빠가 있고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70을 훌쩍 넘기신 부모님이 아직 건재하십니다. 사실 건재하다라고 표현하기엔 조심스럽긴 합니다.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뒤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을 하늘에서 휩쓸어간 거대한 태풍처럼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온 가족이 한순간에 소용돌이 속에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들이 저를 대체 어디로 이끌었는지 이제야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아버지는 무뚝뚝하지만 책임감 있고 가끔은 고집스러운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이었습니다. 지역의 작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최근에는 소일거리 삼아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 모임 정도를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평생 가족 부양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일해오신 분이기에 저와 오빠, 남동생은 그 나름의 헌신을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성격이 워낙 강직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내가 미안하다고 말씀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어머니와 자주 부딪히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면서도 결국에는 아버지를 챙기고 살뜰히 돌보셨지요. 제 어머니는 온화하시지만 또한 자녀나 남편에게서 한번 배신감을 느끼면 돌아서는 성격도 강하십니다. 그간 제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항상 가정에 헌신하는 분이었지만 필요할 때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오며 생긴 애증이랄까요. 서로 많이 사랑하셨지만 그만큼 다툼도 빈번했고 저는 그 오랜 다툼이 결국 둘 사이의 매듭을 더 단단하게 하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아버지께서 급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셨습니다. 뇌졸중 의심 판정을 받았고 의료진은 신속히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의식을 잃지 않고 빠르게 조치를 받아 초기 치료에 성공했고 현재까지는 안정적인 상태였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있어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 모두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상주했죠. 저도, 오빠도, 남동생도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고 어머니 역시 거의 잠도 안 주무시고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께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이 돌아오면서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며 어머니와 아이들을 모두 모아달라는 신호를 주셨거든요. 우리는 처음엔 아버지가 혹시 유언장 같은 것을 남기려는 것인가, 혹은 건강이 갑작스레 나빠지니 후회되는 일이라도 말씀하시려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실 너희에게 숨긴 비밀이 있다. 이제 더는 시간 끌지 않고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새로운 폭탄이 투하된 느낌이었죠.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힐끗 보더니 머뭇거리며 한숨을 쉬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터져나온 한마디는 저희 모두에게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너희 모르는 다른 아이가 있다. 말 그대로 천둥번개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완전히 굳어졌고 저와 오빠, 남동생은 서로를 어찌할 바 몰라 하며 당혹스러운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우리에겐 날벼락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아버지가 우리 몰래 다른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지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계속해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푹 떨군 채 다시 얘기를 이을 엄두가 안 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침묵을 깬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 아이는 누구고? 언제? 어머니의 그 한 문장은 분노라기보다는 허탈감, 배신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충격이 뒤섞인 억지로 짜낸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너희가 중학생 정도였을 때였나. 사업 실패로 내가 꽤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잖아. 그런 시기에 나도 모르게 큰 잘못을 했고 책임지지 못했던 일이 있었어. 지금껏 털어놓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했는데 그 사이에 내 피를 물려받은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거야. 그 아이는 지금 27살쯤 되었겠지. 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돌려 오빠와 동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는 두 손을 꼭 쥔 채 굵은 목젖이 울컥거리는 게 보였고 남동생은 아예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론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배신감일 텐데 과연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버지는 병실에 조용히 흐르는 냉랭한 공기를 감지하고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내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직히 내가 너무 비겁해서다. 후회한다. 많이 후회한다.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아니 이렇게 아프기 전에 너희한테는 알려야 할 것 같았다.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그 순간 미안하다라는 말을 듣고도 저는 크게 감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배신이자 충격이었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조금씩 입술을 파르르 떨기 시작하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리며 간신히 이런 말을 꺼내셨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를 이렇게 내버려둔 채 그렇게 혼자만 알고 있었단 말이야? 어머니의 흐느낌에 아버지 또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한 번의 후회와 사과가 이 모든 상처를 씻어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지며 엄마, 진정해요. 엄마 건강 생각해야지라고 위로를 건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채 어머니는 병실 한켠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이고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그 뒤 며칠간 저희 가족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갑작스런 고백으로 인해 가정에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 되었고 어머니는 충격과 배신감으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저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죠. 저희 중장년 자녀들조차 가정이 한순간에 이렇게 파탄날 수 있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오빠는 어찌됐든 아버지를 모시고 재활 치료를 도와드려야 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제대로 된 간병이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남동생도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얼어붙은 상태에서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당장 이혼하겠다라고 말을 꺼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고 또 당신이 평생 살아온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위기에 갑자기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건 용서하기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자기 몰래 그것도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수십 년간 숨겼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아버지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서 꾸준히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자 밥을 먹기는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손발의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기에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정아, 그 아이를 한번 만나야겠어. 저는 깜짝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우리 형제들끼리는 그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고 동시에 그 아이에게 무슨 원망을 할 수도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태어났을 뿐이고 잘못은 온전히 아버지에게 있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를 실제로 만나야겠다고 말을 꺼낸 건 어머니가 처음이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속내를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아직 아버지도 안정을 완전히 찾은 건 아니고 엄마도 마음 정리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나도 미친 짓 같다는 거 안다. 그렇지만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있을 순 없잖니. 어차피 저 아이는 너희 아버지의 핏줄이고 그러면 내 아이들이랑도 피를 나눈 형제나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진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본인 입으로 듣고 싶어. 어떻게 자라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에게 말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연락해볼 생각이야. 어머니의 그 말에 저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강인한 분이시구나 싶었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가슴 찢어지는 배신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해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도무지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 뜻에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몰래 그 아이와 연락을 시도해보려 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수첩에 그 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여성의 번호가 적혀 있었고 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처음엔 매우 경계했지만 제가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과 지금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계시며 어머니가 그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굉장히 당황해했습니다. 이후 몇 번의 통화를 거쳐 드디어 저와 어머니는 그 아이 승현이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승현이는 27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고 본인도 아버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언제쯤이면 자신을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해줄지 아니면 그냥 영영 외면하며 살지 몰라 애가 탔었다고 합니다. 승현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항상 마음 한켠에 내 아버지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가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용돈이나 생필품 등이 몇 번 택배로 왔고 자신의 생일쯤 편지 대신 짧은 메모가 온 적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끝내 죄책감과 책임감을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고 몰래나마 도움을 주려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해야 하는데 동시에 그런 심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만 같으니 말입니다. 어머니는 승현이에게 조용히 한번 얼굴을 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차 한잔하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요. 승현이는 처음엔 너무 긴장되고 정말 괜찮으시냐며 계속 물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 마음이 편치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든 받아주려는 의지가 느껴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결국 승현이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와 저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고
우리는 병원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어머니와 함께 먼저 찻집에 도착해서 차를 시켜놓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고, 저 역시도 긴장으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한 청년이 들어설까?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정작 마주 앉았을 때 어떤 한마디부터 꺼내야 할지 감이 안 왔습니다. 조금 뒤에 문이 열리고 키가 꽤 큰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바지를 입고 얼굴엔 긴장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보였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얼른 시선을 거둔 뒤 조심스럽게 다가왔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승현 씨 맞죠? 저는 민정이라고 해요. 우리 어머니는 저쪽에 앉아 계세요. 승현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승현이가 가까이 오자 잔을 놓고 조용히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와줘서 고맙구나라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는 너무나 짧고 간단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아마 어머니 스스로도 정리가 안 되는 복합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와 어머니, 그리고 승현이 사이에 참으로 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직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누가 먼저 입을 열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제가 나서서 가볍게 근황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있나요? 힘든 건 없어요. 승현이는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IT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신입 때는 야근도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승현이의 말투를 가만히 들으며 계속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몇 살 때부터 내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니? 승현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잔을 들고 물 한 모금을 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어렸을 땐 그냥 엄마가 혼자서 나를 키워주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셨고 저도 어렴풋이 집에 왜 아빠가 없을까 하고 궁금해했지만 물어보면 엄마가 너무 슬퍼하거나 화를 낼까 봐 입을 다물고 지냈어요. 그런데 중학생 때쯤 엄마가 편지 한 장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제겐 낯설었지만 그게 바로 제 아버지, 그러니까 아저씨의 편지라고 하셨죠. 저는 그제야 제 아버지가 생존해 있고 어딘가에서 나를 생각하고 있다고 어렴풋이 알게 되었어요. 승현이는 이어서 편지 속 내용과 그 당시 자기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너를 직접 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도움의 표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약간의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어머니가 이건 내 학용품을 사거나 필요하면 교복을 사는데 쓰도록 하라고 했지만 승현이는 차마 그대로 쓰기 어려워서 몇 달 동안 간직만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에게 실망하고 분노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아버지가 전혀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 했다는 사실이 교차하면서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 역시도 참담한 표정으로 승현이의 이야기를 듣더니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고생 많았구나. 우리 집 아니, 나를 포함해서 아무도 내 존재를 몰랐단다. 내가 사는 동안 어떤 상처를 받았을지, 어떻게 지냈을지 생각하니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 승현이는 당황해서 어머니에게 연신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왜 미안해하세요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음을 삼키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이 복잡하고 한편으론 이제 이 복잡한 실타래가 어떻게 풀려야 할지 오리무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급하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승현이를 직접 본다는 것, 그리고 승현이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 동시에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승현이는 끝으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들었는데
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도울 순 없을까요? 라고 물어왔지만 어머니는 곤혹스런 표정으로 지금은 그냥 좀 기다려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고요. 아직은 아버지조차 승현이와 직접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만남 후에 어머니는 한동안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병실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대화밖에 나누지 않으셨고, 간병도 주로 저와 오빠, 그리고 남동생이 돌아가며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아픈 상태라 오히려 대놓고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힘든 애매한 지점에 서 계셨죠. 저는 중간에서 한없이 답답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 평범하고 무난했던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재활훈련으로 어느 정도 혼자 거동이 가능해졌고, 퇴원을 앞둔 상태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에선 아버지 퇴원하면 어머니가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정말 이혼이라도 불사하실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이 상황을 용서하시기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도 심신이 약해진 상태라 혹여 이 일로 완전히 절망해 버리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우리 남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아빠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거다. 이대로 계속 서로 마음을 닫고 살 순 없다. 그리고 그 아이, 승현이도 언젠가는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겠지. 그게 올바른 길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분노와 배신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머니는 강인하고도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남편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입고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결단력에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머니였더라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혼을 선언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 가족 전체, 그리고 승현이라는 청년의 존재까지 책임감 있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퇴원 당일, 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간단한 짐을 챙기며 마치 대면 보고라도 하는 듯 집에 가서 당신이랑 얘기를 좀 길게 해야겠어라고 무표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 남매는 일부러 아버지와 어머니를 단둘이 남겨두렸습니다. 이 문제는 두 분이 직접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셔서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분해졌지만 어딘가 허탈한 기색도 스쳤습니다. 민정아, 내가 내 아버지에게 말했어. 우린 아직까지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건 단 하나, 지금 당신이 병상에 있고 게다가 우리 가족이 너무 많은 것을 함께 겪으며 살아온 세월이 있어서 그걸 함부로 버리고 싶진 않다는 생각 때문이야. 하지만 그 전에 내 아버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얘기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요? 엄마, 승현이를 직접 만나고 제대로 사과하고 그 아이에게 최소한의 책임은 지라고 했어.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할 도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확실히 말하라고 했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이젠 정말 회피할 수 없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구나 싶었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이제는 이 문제를 덮어둘 수 없으며 결국 모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각각의 길을 찾아 흩어지든지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결국 승현이와 직접 만나겠다는 결심을 내렸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아직 몸이 완전히 편치 않아 외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지를 갖고 재활치료, 시간 외의 틈을 내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자리에 어머니는 참석하지 않기로 하셨고 저와 오빠, 동생이 동석해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아버지가 심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을까봐 우리가 중간에 조금이라도 완충 작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어머니 대신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아버지를 모시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승현이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뭇거리며 몸을 숙여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고 천천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껏 우리에게조차 눈물을 좀처럼 보이지 않았던 강인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자책과 미안함, 그리고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듯 보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휠체어 손잡이를 꼭 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승현이도 아버지의 반응에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고 저와 오빠, 그리고 동생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오랜 침묵 후 아버지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난 내게 아버지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숨기고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고 널 외롭게 만들었다. 승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마냥 원망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용서해드릴 수 있다고도 말하기 힘든 복잡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전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만나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한동안 흐느끼셨습니다. 저와 형제들은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을 하고 손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무슨 고생을 했는지 듣고 싶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주고 싶어. 물론 지금 상황에서 내게 무슨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이대로 널 외면하면서 살 순 없을 것 같구나. 승현이는 간신히 울음을 삼키며 자신이 자라온 이야기, 어머니와의 삶,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소식이 궁금해서 때로는 인터넷도 뒤져봤다는 등 솔직한 심정을 차근차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지 못했지만 눈빛과 표정으로 승현이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자 노력하셨습니다. 비록 이 만남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렇게 누군가를 외면해온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러 인근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여전히 미안함과 자책감에 쌓인 표정이었고 승현이는 살짝 머뭇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간단히 음식을 시킨 뒤에 우리는 서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오빠와 동생이 조심스레 먼저 말을 걸었고 승현이 역시 사실 형, 누나가 생긴다는 게 좀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다고 털어놨습니다. 물론 아직은 서먹하지만 그래도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가끔 아랫입술을 깨물며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저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 병으로 몸까지 불편해진 상태에서 자신이 초래한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 만남이 혹시 아버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순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고 가족을 바라볼 용기를 낸다면 비록 늦었지만 가정의 균열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조금씩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해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승현이와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해라.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자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승현이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고맙다 만나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승현이도 울컥한 얼굴로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라고 답했죠. 그날 저녁 우리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만남이 어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묵묵히 듣고 계셨고
아버지가 승연이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다는 사실에 복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할 가족사의 일부가 되어버렸으니까. 어머니의 그 말은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지만 언젠간 끝이 있으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먹먹함이 느껴졌지만 적어도 어머니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하려 하고 계시다는데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한동안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듯했고 식사 준비나 간단한 간호는 해주셔도 예전처럼 밝게 말하시거나 챙기는 모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자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듯 하루 종일 방에서 재활 운동을 하면서도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머니가 다시금 결심한 듯 오빠와 저 동생을 모아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 아버지가 하루빨리 재활을 마치고 다시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이 집도 흘러가고 너희 결혼 문제도 그리고 승연이 문제도 조금씩 풀어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나도 일단 내 아버지 곁에서 물리치료니 뭐니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 마음이야 여전히 괴롭지만 그래도 할 건 해야지. 그 말을 들은 저는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지 동시에 얼마나 큰 결단력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 행동하시는지 절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서 제각각 흩어져 버렸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일주일에 최소 2~3번씩 부모님 댁에 들러 아버지 재활을 돕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 천천히 거실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 조금씩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 손도 덜 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뒤에서 지켜보며 도와주었고 아버지는 매번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난 아직 내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아마 평생 내 가슴에 남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가족이란 게 참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인연인 것 같기도 하구나. 게다가 승연이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내가 먼저 도망치거나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쩌겠니.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한다. 혹시라도 내가 견디지 못하게 되면 그땐 좀 더 결단을 내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의 고백에 울컥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울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새삼스럽게 배신감이 폭발하지 않을까.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그럼에도 이 가정을 버리지 않고 승연이라는 청년까지 품으려 애쓰는 모습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도 차차 건강이 나아지면서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말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주 말씀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아직 그럴 수 없다고 말하거나 때론 대답 없이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며 그래도 시간이 약이 되지 않겠냐는 바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승연이는 그 뒤로 저나 오빠, 동생과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새롭게 형제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약간은 든든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아직은 완전히 친밀한 감정을 갖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서로 안부를 묻고 회사 생활은 어떠니? 주말에 시간 있으면 함께 밥이라도 먹자라는 식으로 조금씩 교류를 넓혀갔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우리 가족의 삶에는 굴곡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가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하신 듯 했습니다. 아버지와 집에서 독대한 뒤에 우리 남매를 불러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승연이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내 아버지 말로는 집에 초대해서 정식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그 아이에게도 가족의 자리를 보여주고 싶다고 해. 물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내 아버지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나도 이 문제를 계속 회피만 할 순 없잖니. 그래서 너희한테 물어보고 싶다.
다 같이 모일 생각이 있니? 우리는 잠시 서로를 쳐다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을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이렇게 소통을 계속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엄마,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승연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고 승연이도 처음엔 정말 괜찮으시냐며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 당일 어머니는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평소엔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하고 한탄하실 법도 한데 오히려 정성껏 상을 차리시며 무언가 홀가분해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긴장되고 두려운 만큼 이 일에 정면을 마주한다는 의지가 마음을 다잡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승연이가 문을 두드린 순간 거실 공기가 묘하게 떨리는 듯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고 승연이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안녕하세요. 폐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어머니는 승연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애쓰셨고 아버지는 아직 거동이 불편하지만 휠체어에 앉아 현관 쪽으로 몸을 돌려왔구나. 승연아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국, 반찬, 고기, 잡채 등 평소 우리 가족이 잔치날에나 먹는 음식들이 있었죠. 승연이는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셔서 죄송해요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어머니는 천만에 손님이 오니 당연히 이 정도는 차려야지라고 말하며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침묵 속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리가 좀 더 나았으면 내가 주방도 거들고 제대로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미안하다. 모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식사 분위기는 처음엔 꽤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맛있게 먹어라라고 말을 건넸고 승연이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한 숟갈씩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들고 뭔가 말을 하려 했지만 잘 나오지 않는지 입술만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빠가 분위기를 풀기 위해 가볍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승연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바쁜가? 승연이는 그제야 서서히 긴장이 풀린 듯 네, 조금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쪽을 바라보며 정말 음식이 맛있네요.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셔서라고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맛있게 먹어주니 다행이구나라고 답하셨고 잠시 식탁에는 고요가 흐르다 또 간간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식사를 어느 정도 마친 뒤 아버지가 조용히 무릎 담요를 정리하며 승연이를 향해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거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몸도 불편하고 너희 어머니께도 큰 상처를 줘서 마음 편히 어떤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 하지만 너에 대한 내 마음은 진심이야. 미안했고 그리고 고맙다. 내 잘못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와줘서. 승연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만나 뵙게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랑만 살다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게 된 거라서 조금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마음이 편치 않으실 텐데도 승연이에 대한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다가 이내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승연아, 내가 너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또 너희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적어도 내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건 알아. 이건 내 남편과 나,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편하게 자주 얼굴을 보러 와도 된다. 물론 내가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지 그건 미지수지만. 순간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결국 아직 용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는 그 말의 의미를 알기에 굳이 반박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전하 오빠,
그리고 동생은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금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간 느낌이었습니다. 적어도 대화를 하려 노력하고 진실을 마주하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날 식사를 마친 뒤 승연이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까지 따라 나가며 오늘 와줘서 고맙다. 집에 조심히 가거라고 말했는데 그 모습만으로도 참 큰 진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버지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조금씩 보조기 없이도 단거리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력도 회복되어 가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가족을 다 모아두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아직까지도 너희 아버지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쳐. 그런데 너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또 승연이가 점차 우리 가족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어느 정도 예전보다 마음의 짐이 조금 덜어지는 것 같긴 해. 그래서 나름 결단을 내렸어. 나는 이 집에 남겠다. 적어도 내 아버지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내가 떠날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리 모두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면서 고맙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다는 뜻은 아니야. 우리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계속 고민해 볼 거고, 언제든 내가 참기 힘들어지면 결별을 택할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 내가 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승연이에게도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서 한 가닥 줄을 잡은 심정이셨겠지요. 저희 역시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어머니의 복합적인 심정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 깨진 신뢰를 완벽히 회복하기란 쉽지 않으니까요. 그 후로 몇 달간 아버지는 부지런히 재활 운동을 계속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도우며 집안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승연이도 주말마다 한 번씩 얼굴을 내비치면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아버지를 위해 가져온 건강식품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점차 식탁에서 웃음소리는 늘어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함께 밥을 먹고 담소를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아버지가 거의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쯤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모두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승연이도 마침 와 있었고 우리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려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죠. 어머니는 한동안 묵묵히 앉아 계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썼더라. 요즘 세상에 편지라니. 참 옛날 사람이지. 하도 답답해서 오죽하면 편지를 썼을까 싶기도 해. 근데 그 편지를 읽고 나니 나도 말 못한 내 마음이 많았다는 걸 깨달았어. 그러고는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않으셨지만 아버지의 진심 어린 반성과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가족에게 헌신하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싶어도 그 배신감이 쉽게 사라지진 않더라. 그런데 긴 세월을 함께 살아온 정과 또 늙어가는 우리를 생각하면 이렇게 헤어지는 것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또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 보려고 한다. 어머니의 이 고백에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너와 아이들에게 주었던 상처는 평생 씻어낼 수 없겠지. 그래도 남은 내 인생을 너희에게 최선을 다해 갚아 나가겠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손을 작게 쥐었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남매와 승연이 모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감정의 장벽이 조금이나마 허물어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땅에서 얼음이 녹으며
새싹이 고개를 드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와 아버지는 조금씩 일상 속에서 대화를 회복해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는다거나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했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의 일상적인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큰 변화였지요. 아버지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집안일을 거두려고 했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장을 보러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승연이는 주말에 자주 집에 들러 아버지에게 안부를 전하고 함께 산책도 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약간 어색해하면서도 둘이 나갔다 오니 라며 살짝 미소 짓곤 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가 어머니의 복잡한 마음속에도 희미한 희망이 돋아나는 징표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늦었지만 그래도 자기 잘못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며 적절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을 무렵 남동생의 결혼식이 다가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던 동생 부부가 어느 정도 가족의 상황이 안정을 찾았고 아버지도 재활을 통해 거동이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식을 올리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동생은 오빠, 누나 정말 다행이다. 처음엔 이 가정이 완전히 붕괴될까봐 겁났는데 이렇게라도 다들 버텨주셔서 하고 소감을 말하곤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직접 걸어서 아들 결혼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스스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조용히 부축해주며 함께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에 우리 가족은 물론 결혼식장에 온 하객들마저 뭉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은 다들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나마 가족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리라고는 많이들 생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결혼식 중간 제 동생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게 형과 누나가 한 명 더 생긴 날이기도 합니다. 제 이복 동생이지만 앞으로 잘 지내보려고요. 다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깜짝 멘트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동생이 승연이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가족에게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던 겁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하객들은 술렁였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공유된 사실이기에 담담한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승연이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이내 결혼식장 한켠에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여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도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지요. 그날 결혼식이 마무리된 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 작은 뒤풀이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승연이도 자리에 함께 있었고 오빠와 저, 동생은 그에게 장난스럽게 이제 가족이 된 기념으로 같이 건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그 잔을 들어 올렸고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두에게 좋은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 우리는 서로 잔을 부딪혔습니다. 참으로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막장 같은 상황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막상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안에 묵직한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결코 지워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쌓여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어머니는 가끔 떠오르는 배신감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길을 택한 건 내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자세로 지내셨고 아버지는 꾸준한 병원 검진과 재활 운동을 통해 점차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승연이는 우리 가족과 명절에도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오빠, 누나, 동생 사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뒤늦게 합류한 가족이지만 결국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지해주고 울고 웃는 일이 점차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건을 겪으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고도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겐 이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배신으로만 보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그래도 가족이니 상처를 보듬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고 그저 제가 내린 선택과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승연이와 우리 남매가 함께 만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분노와 배신감에서 출발했더라도 조금씩 서로를 향한 노력과 이해가 쌓이면 가슴 뭉클한 희망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어머니에게 작은 메모를 써서 건네곤 하십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 잠깐 산책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같은 사소한 내용이지만 제게는 그것이 참으로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메모를 받으면서 씁쓸한 미소를 지으시곤 합니다. 아마 왜 이런 시도를 좀 더 일찍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는 우리도 다시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묘한 안도감도 섞여 있겠지요. 인생에서 완벽한 용서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처와 후회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큰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식의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치유되지 않고 남겨진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닐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손길을 놓지 않기로 했고, 승연이 또한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때론 갈등이 생기겠지만 이제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천천히 다시 부부로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고, 우리 남매와 승연이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처럼 갑작스러운 폭풍에 휩쓸려버린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작은 희망의 싹이 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을 겪으며 흘린 눈물과 고통은 너무나 컸지만 이제 저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어떠한 막장 같은 일도 그 안에 작은 기적이나 감동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여전히 완전한 화해와 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주고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조금씩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 값진 선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비밀과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막장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도 진심 어린 대화와 꾸준한 노력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고 서로를 다시 이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는데요. 결국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존재도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한번 깨진 믿음을 회복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배신과 상처의 흔적이 완벽히 사라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상처를 안고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용기와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다가서려는 노력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기적 같은 화해와 희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사연 부스를 들으시는 모든 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막장 같은 삶의 소용돌이라 해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 분명 따뜻한 빛이 비출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솔한 이야기를 모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